네, 지금부터 2023학년도 고2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사 부분 해설을 진행할 이치리오 홍민기입니다. 먼저 세계사의 문제 풀이 전에 먼저 올해의 수능과 올해 고2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세계사가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먼저 수능과 모고에서 모두 첫 번째로 우리가 알던 것과 다르게 문제와 선지가 모두 한 나라의 문제로만 출제가 되는 각국사의 비율이 들었고, 또 교과서나 수능 특강 등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사료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유럽사의 비율이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오답률 1, 2, 3위를 기록한 건 역시 모두 유럽사가 아닌 것들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에서는 먼저 오답률 1위였던 4번, 오답률 2위였던 14번, 그리고 오답률 3위였던 11번과 추가로 두 문제 정도를 더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일본사라는 키워드 하나만으로 나온 선지와 문제가 모두 일본사로 구성된 문제고, 일본사만으로 구성된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되게 특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 이 문제에서는 크게 키워드를 3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먼저 교토를 중심으로 했다는 막부, 그리고 아시카가라는 이름, 그리고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3가지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교토 중심의 막부라는 점에서 사실 바로 무로마치 막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무로마치나 가마쿠라 막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막부구나 라고 한다면 가마쿠라, 무로마치, 그리고 에도 중에서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에도 막부는 에도 또는 도쿄에 있었던 막부이고 도쿠가와 막부라는 였으니까 일단 아니겠구나 라고 제외를 할 수가 있고, 그럼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아시카가 다카우치라는 사람이 열었다 라고 해서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 요시츠네, 이름은 몰라도 미나모토의 가문의 막부였으니까 가마쿠라도 아니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몰랐다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시대라고 해서 바로 무로마치라는 걸 알았어야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왔는데도 몰랐다면 그것은 이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거죠. 그럼 선지를 보면은 또 다 일본사로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속어로 풀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먼저 다이카게신 같은 경우는 막부 시대가 아닌 율령제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한 시대는 모르더라도 배제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두 번째 명나라와 감한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지를 보았을 때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거를 먼저 보자면, 산긴코타이 제도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모두 에도 막부를 나타낼 때 무조건 나타내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에도 막부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4번으로 일본 서기와 고사기 등이 편찬된 시기는 원래는 이건 나라 시대에 편찬이 되었지만, 만약 모른다고 하면 일단 넘어가 보고, 5번 쇼토쿠테자 역시 율령제 이전의 시기니까 그러면은 답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2번 아니면 4번 중에서 나올 텐데 어느 시대인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동시기를 같이 보면 되는데, 일단 가마쿠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락한 원인을 원나라의 침공으로 인한 이제 내부 혼란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할 수 있고, 에도 막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명청 교체기 시기에 이제 일본도 에도 막부로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에도 막부 시기에 무역을 했다면 청나라랑 했겠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은 무로마치 막부가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 감한무역을 실시했던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일본 서기와 고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 시대에 서술이 되었고, 하지만 만약 이게 언제 서술되었는지 몰랐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번을 보겠습니다. 8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 4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문제 역시 단독사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각국사로 출제가 되는 것 중에서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비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도 키워드를 안다면 두 개를 알 수가 있고 또는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바그다드의 수도를 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칼리프가 존재했구나, 즉 술탄이 아니라 칼리프라는 용어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칼리프 용어를 사용한 나라 중에 우마이야, 아니면 마호메트와 우마이야 사이에 존재했던 이제 아랍 제국 아바스, 그 외에 여러 칼리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 중에서 이제 바그다드의 수도를 두었던 거는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라는 걸 알고 가면 되고, 참고로 우마이야는 다마스쿠스의 수도를 두었고, 아랍 시기에는 이제 메카의 수도를 두었었습니다.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을 두어서 아바스 왕조에서는 문화가 발달을 했고, 그 사실을 알고 본다면 이제 탄지마트와 앙코르와트, 탈라스, 사산조 페르시아 등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선지를 통해서 아바스 왕조와 탈라스 전투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바로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마찬가지로 선지를 좀 보고 넘어간다면, 탄지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 말기에 추진되었던 근대화 사업이고 개혁 정책이고, 앙코르와트 건립은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는 몰라도 캄보디아, 동남아 어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사산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처음 아랍, 즉 마호메트 시기 이후에 나타난 아랍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바스 왕조는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건 우마이야 왕조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과 푸아티의 전투도 벌였었습니다. 당과 탈라스 전투를 통해서 이게 특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 제지술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꽤나 중요하게 다루고, 탈라스 전투에서 결국엔 아바스 왕조가 이겨서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좌절된 사건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이슬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비유럽사의 비율이 늘어나는 만큼 이슬람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11번인데, 중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 근현대사가 킬러 파트로 나왔고, 따라서 이번에도 킬러로 나왔습니다. 중국 근현대사는 여전히 촘촘한 시간 관계와 또 여러 용어들,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섞여가지고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중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한 국가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순서를 아는 게 특히 중요한데, 이건 역시 인과관계를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부청멸량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청이 봉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키워드,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국 군대가 들어오겠다는 거, 청나라 말기에 일어난 봉기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태평전국과 의화단 운동을 뽑게 되는데, 이때 부청멸량 키워드도 의화단이고 청이 봉기를 지원한 것도 의화단이죠. 그러니까 태평전국 운동 때는 청나라가 오히려 이거를 진압해 주십사 하고 외국을 요청했다면, 이번에는 청나라가 함께 의화단과 힘을 합쳐서 이 서양 연합국과 싸웁니다. 정확히는 8개국 연합국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8개국 연합국과 청나라와 의화단이 붙어가지고 8개국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체결한 조약이 신축조약이고, 선지에 바로 1번에 신축조약이 있으니까 답은 1번이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선지가 모두 중국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자면, 타이완을 할양받았던 조약은 우리가 다들 잘 아는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의 결과로 할양을 받았고, 천조천무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전국 시기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한 거는 제2차 아편 전쟁이 끝나고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영국,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가 이때 러시아가 이것을 중재해주는 대가로 연해주를 얻게 됩니다. 상하이 등 5개의 항구가 개항되었던 거는 사실 이게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개항이니까 아마 아편 전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맞는 답입니다. 이건 제1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 난징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개항을 하게 됩니다. 중국 근대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킬러로 많이 나오던 문항이고 이번에도 전통적으로 중국 근대사가 킬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답률 3위를 기록했고 만약에 여기서 천조전무제도와 신축조약을 몰랐다면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 태평천국과 의화단을 구분해내지 못했다면 힘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청멸량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태평천국과 의화단을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천국은 청나라 타도가 목표였고 의화단은 부청, 청나라를 지키자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고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인도사인데, 인도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비율이 늘고 있고 꾸준히 매번 출제가 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문제가 인도 이슬람사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동남아시아사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인도사 역시 전통적으로 킬러로 나오던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순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문제에서 찾을 수 있는 키워드를 먼저 보자면 델리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고 황제 샤자한이 세웠다 이슬람이고 이 사람이 타지마할을 지었다라는 점에서 바로 무굴 제국을 알면 좋습니다. 타지마할 나온 순간부터 무굴 제국이구나 라고 알아야 되지만, 만약 몰랐다고 한다면 이슬람인데 우리가 인도사에서 배우는 이슬람 국가는 델리 술탄조랑 무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델리 술탄보다는 아마 이슬람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인도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무굴 제국의 문화사에 좀 더 가깝지만 사실 타지마할이 나온 점에서 바로 무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 세계사에선 다루지만 기원전 6세기경에 나온 종교고 불교와 비슷합니다. 불교와 같은 시기에 비슷했고 똑같이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샤쿤탈라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인데 인도 문학사의 거수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이고, 샤쿤탈라가 뽑았던 마하라바타라는 그 서사시가 과거부터 있었던 거를 이제 언제 저수를 했냐면 쿠타 왕조 시기에 저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쿠타는 힌두교 왕조였고요. 보로부두르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 사원이죠. 불교 사원이고, 그래서 보로부두르가 불교 사원인데 이슬람 왕조에서 불교 사원을 지었을 리가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쿠투브 미나르 같은 경우는 이제 미나르라는 점에서 그 이슬람 사원이 있으면 옆에 첨탑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 첨탑을 미나르라고 하니까 이슬람 왕조 중에 하나니까 이거가 아닌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쿠투브 미나르 같은 경우는 델리 술탄 왕조, 아까 봤던 두 개의 이슬람 왕조 중에서 무굴이 아닌 델리 술탄 왕조에서 지은 거고, 인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인도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순서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 되게 우리가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용어를 막 떠요. 그럼 그 용어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이나교, 샤쿤탈라, 우르부두어, 부르부두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 용어들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인데 이 우르두어 같은 경우는 무굴 제국, 정확히는 무굴 제국의 지배층에서 사용했던 언어고, 특히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공용어 중 하나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인도에서도 이거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르두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에서 사용되는 힌디어나 파키스탄에서 사용되는 펀자브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약간 유럽의 라틴어와 같은 학문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샤쿤탈라와 자이나교 그리고 쿠투브 미나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고, 보로부두르 같은 경우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우르두어 역시 무굴 제국과 함께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키워드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문제로는 무굴 제국이 많이 나오지만 현재 문제 영역을 봤을 때 샤쿤탈라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좀 임의로 가져온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되게 많은 사료를 사용하고 있고 점점 전에 쓰지 않았던 되게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단순한 암기로 풀 수 없고 전의 사건과 후의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자체의 특징을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17번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사료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게 한 경우고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먼저 17번을 보자면 여기서도 사실 이 1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강희제가 나오면서 아 바로 청나라구나 라고 하고 왕조에 대한 문제를 물으니까 그냥 청나라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강희제라는 걸 주지 않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수도 베이징이고 예수회라는 게 있고 서양의 측량 기술에 기반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중국이라는 걸 줬다면 아니 일단 수도가 베이징이니까 당연히 중국이니까 중국의 왕조 중에서 수도를 베이징에 둔 거는 명나라와 청나라밖에 없는데 이 중 예수회가 활동한 건 물론 둘 다가 맞지만 다른 힌트를 주게 된다면 아 이건 명나라 청나라 둘 중에 하나고 예수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했던 청나라일 확률이 더 높겠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강희제라고 줬으니까 그냥 청나라구나 생각을 하고 보면은 뭐 흔히 중국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선지가 중국사로 저술이 되어 있고 뭐 교자, 균전제, 제자백과, 홍건적 중에서 청나라 하면 당연히 사고전서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풀고 넘어가야 되지만 이제 사료가 점점 이렇게 특이하게 나오고 있다. 이걸 보고 그 누구도 중국, 동양인 건 알겠는데 중국이라고 볼 수 없을 수 있으니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26번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자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는 아비뇽 유슈입니다. 아비뇽 유수를 다루고 있고 아비뇽 유수에 대한 필리프 4세와 보나파시오라고 하고 뭐 보니파키우스라고 하는 이 교황 사이의 일화를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 어디를 봐도 아비뇽 유수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나니 사건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아나니 사건은 아비뇽 유수가 시작될 때 일어났던 즉 교황을 납치한 사건인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죠. 아비뇽 유수가 교황권과 황제권의 대립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교과서는 서술을 하기도 하고 또는 프랑스 왕이 단순 교황을 납치해서 아비뇽에 가둬놨다가 뭐 그 뒤에 교황이 로마로 돌아갔다가 또 대립교황 문제가 생기고 서방교월이 대분열했다가 뭐 트린 콘스탄츠 공예를 통해서 다시 합쳐졌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좀 더 선지를 보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교회 및 성직자에 대한 대립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건 아비뇽 유수와 카노사의 굴욕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르겠는데 일단 프랑스라는 점에서 바로 아비뇽 유수라는 걸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럼 이건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의 아다니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정말 뜬금없는 사건이 나오고 아다니에서 습격을 당했고 감금하였다라고 하니까 이게 아비뇽 유수인가라는 혼란이 오게 되지만 일단 아비뇽 유수가 아다니 사건에서 납치되면서 시작됐다라는 점에서 아비뇽 유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프랑스 왕과 교황 사이의 대립이라는 점에서 또 아비뇽 유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교회 및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니까 우리가 배운 게 아비뇽 유수와 카누사의 굴밖에 없으니까 아비뇽 유수라고 확신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만 그렇게 확신을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고 또 아나니 사건이라는 표현을 모르더라도 누가 그랬고 언제 그랬는지를 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제 단순히 세계사 문제가 물론 암기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사는 특성상 단순히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나오는구나 즉 사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비뇽 유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전쟁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잔다르크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잔다르크는 약 100년 뒤 사람이고요. 30년 전쟁 같은 경우는 이건 베스트팔렌을 묻는 건데 애초에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 테르미도르의 반동도 프랑스 혁명 시기니까 아니고 아우크스부르크 화해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거니까 역시나 아닙니다. 교황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겨진 배경을 살펴본다 바로 이거죠. 근데 교황을 주면서 아우크스부르크 화해를 주고 프랑스 특히 그 중세 프랑스를 주면서 잔다르크를 주고 30년 전쟁을 주고 또 프랑스를 주고 테르미니도르의 반동을 주니까 아 되게 헷갈릴 수 있는 선지를 주었지만
역시나 사료에 대한 이해와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개 문제에 대한 해설을 완료했고 이제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